네, 오늘 저번 주에 출연하셨었던 함지연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 또 스타일링이 완전히 바뀌셔가지고 다들 네. 못 알아볼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저도 댓글을 보는데 어떤 댓글이 저한테 다른 나라에서 왔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스타일링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여자로 출발을 원래 한국 하시는군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선풀의 힘이 상당히 대단하기 때문에 좋은 댓글을 그렇습니다.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국장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희가 이제 요 정도로 근황 토크를 좀 하고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갖고 오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 좀 날씨가 흐린 것처럼 이제 시장도 조금 흐린데요. 예, 비트코인이 일단 65,000달러까지 갔다가 저항선에 부딪힌 이후에 64,000달러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치 프리미엄도 어제부터 좀 역풀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저는 어제 박상혁 디지털 에세이 편집장님께서 좀 매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왜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지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조금 근원적인 이유를 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규제와 보안에 대해 좀 다룰 예정인데요. 네, 네, 저는 좀 박상현 편집장님은 좀 나쁜 얘기 먼저 하시던데 저는 맛있는 거 나쁜 얘기. 호재부터 해주시는군요. 네, 저는 맛있는 거 먼저 먹는 편이라 좀 호재부터 얘기를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만평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이제 클래리티 법에 대한 그 클로처 이 토론 종결 표결이 9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고 아예 밝혔습니다. 와, 네, 드디어 엄청난, 뭔가 예. 진전이 있네요. 맞아요. 예, 네네. 그나마 이제 엄청난 좋은 소식인데요. 그 이전에도 외신에서는 좀 9월 15일 휴회 후에 바로 이제 그 클러처 들어가지 않겠냐는 분석은 있었는데 아예 이제 상원 의원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클로처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뭐 이거가 뭐 통과되면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이건 아니고요. 네. 이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상원에서 이제 심의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입니다. 60표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날짜가 확정된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60표를 못 받을 것 같으면 날짜 확정을 안 하거든요. 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공화당 안에서는 60표 될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요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뉴스고요. 쭉 뭐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네. 해주시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일단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이제 클래리티 법안 이전에는 즉 토큰이 이제 투자 계약으로 나올 경우에 이 네. 토큰마저도 이 재단이 아무리 탈중앙화 되더라도 그 나중에 토큰까지도 투자 계약으로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게리 갠슬러 때의 이제 SEC는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토큰도 다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하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클래리티 법안은 그 투자 계약과 이제 그 토큰을 분리를 함으로써 이제 투자 계약은 증권의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볼 수 있지만 이 토큰은 충분히 이제 탈중앙화되고 충분히 이제 그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면 상품으로 봐서 CFTC가 관할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안인데요. 이제 단계를 조금 이제 보시죠. 지금 네. 이 단계를 보면은 그 8월 8일에 존 튠 원내대표가 클로처를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고 이제 상원 의원들이 이제 휴회를 가버리셨는데요. 이제 클로처 날짜가 9월 15일 오후 2시, 한국 날짜로는 9월 16일 오전 3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7, 8, 9, 10 정도만 보면 되는 거죠. 10은 뭐 대통령 서명이니까 빼고. 네, 맞습니다. 네. 이 클로처가 통과되기 위해선 60표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상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 수가 53명이에요. 네. 또 민주당 의원의 그 지지를 최소 7표 이상은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윤리 규정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이라는 법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지금 묶여 있었어요. 예. 특히 윤리 조항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일가가 더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가상자산으로 인해 수혜를 한 23억 달러, 즉 간접적으로 23억 달러나 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서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이득을 보지 않겠냐 하면서 더 강한 윤리 조항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아예 다 매각을 하거나 이제 블라인드 신탁에 맡기자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은 그러니까 발행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자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네. 만약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까지 막아야 하느냐, 그것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요거는 법안에 지금 초안 공개된 것들을 보면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이자를 거의 이제 지급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보상이 아니라고 하면. 네. 네, 요 설명을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이 드렸었는데 한 번 더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SEC에서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왔죠. 맞습니다. 지금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 클래리티 법안에 이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 레귤레이션 크립토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안은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서 이제 그런 증권성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증권 발행 그 규정을 이제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좀 중요한 내용이 그 등록 면제 규정을 제안을 했어요. 일단은 그 최대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500만 달러, 최대 500만 달러 규모를 이제 증권 등록 없이도 발행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이제 지속적인 공시를 할 경우에는 7,500만 달러 연간 이렇게 7,500만 달러 규모의 그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적 증권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을 방지를 했는데요. 초기에는 코인을 이제 클래리티 법안과 조금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죠. 초기에는 코인을 투자 계약으로 판매했더라도 발행자와의 그런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 조건부 면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방 규정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네, 주 단위의 등록 요건보다 네. 그 연방 규정을 우선시해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낮췄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예. 드리는 이유는 약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저 왼쪽에 1번 두 가지 등록 제한 잠깐 띄워주시죠. 네. 보면은 이제 최대 500만 5 달러 밀리언, 네. 그리고 최대 7,500만 달러, 그러니까 4년에 500만 달러, 연간 최대 7,500만 달러. 이거는 뭐냐면 네. ICO 얘기예요. 아, ICO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ICO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증권 네. 판매랑 거의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SEC에서 규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요것을 약간 뜯어 고쳐서 어떤 부분을 SEC에서 다루고 어떤 부분을 CFTC에서 다루자. 요 내용이 클래리티 법안인데 법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 SEC에서 어제 레그 크립토라고 하는 새로운 규제 제안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안 보겠다. 소규모 이 프로젝트 그리고 연간 최대 7,5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증권 취급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게 그냥 그렇죠.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클래리티 도와주는 법안이 거네요. 통과가 안 됐는데 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것은 뭐 말씀하셨지만 기자님께서도 이 법 같은 경우가 훨씬 적용 범위도 넓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속성도 강력한데 요거는 이제 SEC 차원의 어떤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약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요런 이제 내용이 나왔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이제 내일 8월 20일에는 CFTC에서 또 비슷한 결의 암호 내용이 발표가 나오고. 나올 겁니다. 그럼 뭐 당분간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물론 법을 만드는 게 최고로 좀 좋은 그렇죠. 방법이지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 한 며칠 정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한국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제 좋은 소식을 소개해드렸으니 좀 이제 나쁜 소식이 나올 차례인데요. 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폴리마켓 그 접속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소식을 두고 사실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선 말이 많아요. 이 자유를 좀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정작 지금 폴리마켓 쪽은 어떤 의견도 내비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왜 폴리마켓을 차단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이제 저희 6월 3일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강원경찰청에서 폴리마켓을 수사했었어요. 이 도박죄 혐의로 이제 수사를 했는데 네. 여기서는 이 베팅 그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제 베팅한 것이 도박죄에 네. 걸릴 수 있다로 봤습니다. 음. 이런 지금 폴리마켓의 예측 시장이 이제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그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그 하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이제 그 돈을 거는 구조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봤고요. 이것은 그 도박죄와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폴리마켓 운영자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스스로 수익을 얻는다. 이것도 당연히 영리 운영의 문제를 봤고,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돈을 잃거나 아니면 돈을 엄청 벌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재산사 이해득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이런 여러 가지를 묶어서 이 도박죄에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접속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 플러스에서도 여러 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그런 도박죄에 해당할 도박죄. 수 있다라고 네, 그렇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드디어 나왔네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설명 자료가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행심 조장은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금융시장에서 선물 상품도 사행심 조장을 해요. 사실 주식도 네, 주식도 저희가 마찬가지고. 네, 지금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네, 오늘도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하락을 지금 뭐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 코스피에서 레버리지 투자로 뭐 손해 본 분 엄청 많으실 거고, 그렇죠. 뭐 다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행심 조장은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면제되는 몇 가지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안에 그 조항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선물 거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선물 거래는 도박죄 취급을 안 받는 것이지 이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아쉬운 거는 크립토나 디지털 자산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폴리마켓을 CFTC에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8월 내에 뭐 그 폴리마켓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모아서 같이 그쵸, 뭐 얘기도 하기로 해보고. 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고 하면 피해자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업계를 살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네.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이다 보니. 네,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이 금융 소비자를 그렇죠. 보호하는. 네. 네, 방금 서동주 변호사님께서 우리나라가 좀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접속이 차단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해외에서도 근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개방적이라 이 폴리마켓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이제 폴리마켓은 2022년에 이제 그 불법 바이너리 그 옵션을 제공한다는 혐의로 그 미국에서 철수했다가 2025년 11월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좀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뉴욕시 의회에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폴리마켓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젊은이들의 거래를 유도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실제 거래처럼 보여줬고 손실도 수익처럼 이제 표현했다는 의혹으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네.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상원과 하원이 각각 비슷한 그 이유로 CFTC 등의 조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 폴리마켓의 예측 시장 서비스를 두고 주 정부와 그 CFTC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주 정부는 예측 시장의 그런 서비스가 스포츠 베팅이나 도박과 똑같다. 그래서 너네는 주 단위의 라이선스 면허를 따야 된다는 입장인데 또 이제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업체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CFTC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준 이 금융 파생 상품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네소타 주 정부와 이제 폴리마켓, 칼시 등이 이제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폴리마켓과 이제 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은 이 예측 시장 서비스를 이렇게 도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미네소타 주가 여기를 멈췄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 정지를 했었는데 네. 그 정지에 대해서 이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폴리마켓과 칼시에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에서 이 판단이 앞으로도 계속 예측 시장이 뭐 도박이 아니라라고 단정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네. 또한 네, 요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이 아주 초반부터 제가 이 리서치를 많이 했거든요. 폴리마켓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단점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 얘기를 좀 덧대 보면 사실 이게 민주주의의 1인 1표를 상당히 위협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투표를 1인 1표로 하게 되어 있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확인을 해서 그렇죠. 뭐 만나서 하든지 대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당 한 해서 사람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갑을 쪼갤 수 있는 숫자대로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돈을 얼만큼 태웠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목소리가 의견, 커지나요? 그렇죠,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는 우리가 아는 사회는 1인 1표제인데 이 사회는 약간 1원 1표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많아야 그렇죠.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던 대선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인들이 거의 그 폴에 참여를 하지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이제 실제 어떤 여론을 대변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죠. 매체들에서 많이 소개가 됐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중단을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좀 말이 되는데 네. 이게 그냥 뭐 완전 새로운 거래이고 좀 생경한 거래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중단을 하고 뭐 약간 다 배척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다른 정부들도 많이 지금 일단 일시정지를 시켜놓은 상태라는 거죠. 네, 프랑스와 스페인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운영을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라는 아니고 기업이지만 구글에서도 이제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런 폴리마켓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네. 근데 아까 김동완 대표님께서 이 폴리마켓의 단점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바로 내부자 정보 거래입니다. 그 예전에 그 지난해 1월이었나요? 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잡혔을 때 그때 폴리마켓에서 그 직전에 막 베팅해서 막 이거 그렇죠, 막 잡힌다. 특수부대 소속 그 공무원이 맞습니다. 네, 네. 베팅해놓고 그렇죠. 네, 돈을 크게 벌었다는. 네, 한 6억 원 정도 벌었다고. 그래서 잡혔습니다만 이 폴리마켓이 지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익명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정부나 아니면 그런 이해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남아 있습니다. 네. 폴리마켓이 이제 한국에서는 접속 차단이라고 하니까 뭐 저희도 뭐 보기 좀 어려워지겠네요. 좀 아까 그렇죠. 오전에 보니까 뭐 아직 차단은 안 된 것 같던데 곧 네. 차단이 될 거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볼 수는 있었는데 네, 그냥 들어가서 네, 막 클라리 TV 참여는 안 앞으로구나 하고. 뭐 네. 이렇게. 자료로 쓰느라고 이제 봤었는데 볼 수는 그것도 못 있었는데. 하겠네요. 네,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유예 재검토에 대한 청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날짜가 끝났죠. 하나는 끝났고요. 네. 최근에 하나가 더 떴습니다. 뭐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과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벌써 네. 이제 두 건이 떴는데요. 네. 그 원래 거는 이제 동의를 26%밖에 받지 못해서 이제 만료가 됐지만 최근 거는 또 이제 100명을 금방 채워서 이제 공개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의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은 금투세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 코인 과세는 이제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번 2026년 이제 세법 안에서.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이 코인 과세는 그대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 왜곡도 나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규제가 이제 그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조금 이따 그 뒤에서 더 얘기를 할 텐데. 그 과세 체계가 지금 좀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 미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일단 시행하고 고치자는 이제 졸속 행정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청원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그래서 과세 당국도 이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서 이제 10월에 이 고시를 먼저 낼 예정이라고 해요. 이 가이드라인을 낼 예정이고, 그 이전에 이달 24일인가 그때 그 전문가 12명을 모아서 이 관련돼서 논의를 한다고는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일단 아시겠지만 이 과세는 250만 원 이제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을 22% 분리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대로 그냥 진행되면은 2027년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과세가 이제 신고가 돼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취득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얼마에 샀는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워낙에 뭐 디파이나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그 사면은 금액을 기억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는 아마 12월 31일자로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1억 원에 코인을 샀어요. 네. 근데 이게 그 12월 말에 6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버티다 못해 이제 다음 달에 7천만 원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3천만 원 손실을 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과세 이제 신고를 할 때,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이걸 입증을 못했습니다. 1억 원에 산 거 입증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산 금액은 6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6천만 원에 사서 7천만 원에 판 것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1천만 원 이득을 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1천만 원, 250만 원 빼고 750만 원에 22% 곱해서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아까 3천만 원 손실을 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저는 이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이 그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렇게 급감한 이유 1위가 이제 코인 과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 아주 꽤나 큰 퍼센티지가 코인 과세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코인 과세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전체 한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다들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다들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네. 된다. 뼈 맞아서 아파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예. 근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저한테도 이제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코인 과세를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꿈은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코인은 내년부터 세금 걷는다며 주식은 세금 없잖아.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그럼 그냥 주식하면 되잖아. 그렇죠. 뭐하러 우리가 지금 코인에 좀 뭐 뭐 이렇게 비트코인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거래량이 지금 최저치로 줄어든 데는 이 부분이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근데 과세 유예 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요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예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에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정부에서 이렇게 그 과세를 하기로 좀 가닥을 잡은 상황이고 이제 과세 당국이 이제 10월에 이제 고시 가이드라인 형태의 이제 고시를 내보내겠다고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솔직히 유예는 좀 쉽지 않을까. 이미 그러니까 2차례 유예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예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강력하게 좀 느낌이 온 게 아까 네, 그렇죠. 말씀 중에 기자님이 10월 달에 지금 정부에서 뭘 낸다고 그 안내 자료를 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이전에 그러니까 과세가 2년 더 유예됐을 때도 10월에 유예됐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의 원래 내면- 찬스가 있네요. 찬스가 있는 건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낸다는 거는 굳히겠다는 의미입니다. 유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발 먼저 야 이건 어차피 거둘 거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가이드라인을 낸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특히 9월달, 10월달 이때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라고 하면은 이 정성국 의원께서는 이거를 왜 냈을까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민심도 공략할 겸 지금 이 네. 야당에서 나온 법안이잖아요. 네. 여당에서는 지금 걷고 싶어 하는데 야당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이제 세금 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야당의 지지 세력으로 좀 끌어들일 수 끌어올릴 있는 수 거죠.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낸 게 아닐까 싶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정치 색깔은 딱히 없는 사람인데 야당에서 내놓은 법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근거가 네. 그 너무 타당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세는 공평하게 걷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주식은 안 걷으면서 코인은 걷냐?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죠. 걷더라도 공평하게만 해달라는 그렇죠. 게 취지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저희 다음에 갖고 오셨던 뉴스는 뭐 지갑 해킹 관련한 뉴스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규제와 이제 보안으로 들었잖아요. 네. 이 보안에서는 일단은 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드 문구 해킹과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위협이 있습니다. 우선 시드 문구 위협부터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네, 영단어로 돼 있는 것이 시드 문구입니다. 네. 이거는 좀 예전 사진인데 미국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이 시드 문구를 노출을 해버려서 바디캠에 찍혀버렸군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100만 달러를 탈취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처럼 시드 문구는 털리면은 이렇게 바로 이제 재산이 뺏길 수 있어서 엄청나게 보안해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합니다. 아유, 화질도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보고 저는 뭐 맞췄을까요?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해상도를 높였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지갑 해킹 이슈가 일단 TLBL이라는 엄청난 고래 계정에서 이 사람도 이제 개인 키를 탈취당한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네. 네. 한 2,6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빼앗겼고요. 2,600만 달러요. 네, 예전에도 몇 번 또 털려서 5천만 달러 손실을 입은 분이십니다. 시드 문구로요. 네, 개인 키, 그렇네. 일단 개인 키와 시드 문구 조금 다른데 네. 이분은 아마 이 개인 사람은 키가 개인 개인 키가 좀 네네. 털렸다. 그리고 이 트레저라는 지갑은 이거는 시드 문구와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트레저 지갑이 이제 USB 같은 하드웨어 월렛이거든요. 네. 이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서 뭐 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사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하드월렛을 한때 사서 거기에 대해 가진 코인을 넣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너무 안전해 보이잖아요. 네, 한국에서 또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 좀 오래 하셨다는 분들은 그걸 자기가 하면서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 넣어놓고 있는 분들을 약간 좀 비하하는 맞아요. 진정한 크립토 투자자가 아니다. 쟤네는 자기가 자기 지갑 관리해야지. 그래서 지갑 부심. 그렇죠. 지갑 맞습니다. 지갑 부심을 좀 네. 부리셨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런 하드월렛들이 지금 속속 좀 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번에 콜드월렛. 콜드월렛, 네. 콜드월렛이라는 브랜드도 해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콜드카드라는 이제 브랜드가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요. 네. 여기 이거를 먼저 짚어보시기 전에 아까 시드 문구와 개인 키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개인 키는 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열쇠라면은 시드 문구는 그 열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드 문구는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어떤 번호가 이제 와요. 네. 근데 이거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어 사전 표준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무작위 난수를 돌린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숫자를 사전에 맞는 예를 들어 12개의 단어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애플, 로켓, 뭐 써니, 퍼즐 이런 12개의 문구로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대로 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원래는 문구만 보고 이 문구를 이제 해킹 당하면 안 된다. 이 문구를 입력하면 바로 지갑을 이렇게 복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콜드 카드는 그런 시드 문구를 이제 갈취를 당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2021년 이제 펌웨어 소프트웨어 과정에서 난수 생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원래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주사 이름 한 10개를 굴려요. 그러면은 되게 랜덤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시드 문구만 봤을 때는 원본을 이제 추적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2021년 펌웨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그냥 주사위를 한 번만 돌려도 된다 정도로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엄청난 넓은 우주에서 찾아서 이거를 시드 문구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제한 범위가 바닷가로 좁혀진 거예요. 아니면 호수 정도로 좁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해킹 이거를 지금은 이제 뭐 양자 컴퓨팅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를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컴퓨팅 네. 파워로. 근데 그거가 엄청나게 난이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펑자오 이제 바이낸스 창업자도 한마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셀프 커스터디 이거를
자체 지갑으로 이제 시드 문구를 관리하는 거를 그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개발자가 버그를 수정해도 이전에 생성된 지갑은 보호되지 않는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갑을 이제 업데이트된 새 지갑으로 옮겨라 그 얘기인가요? 네, 근데 그것도 이미 시드 문구는 털렸기 때문에 이제 아예 시드 문구까지도 이제 다시 다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원래 있던 지갑은 좀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원래 있던 그 지갑과 개인 키는 다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갑 만드는 거 근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누르면 버튼 예, 딸깍하면 만들어지거든요. 바로 하나 만들어지긴 네.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지갑을 여러 개를 써다 보니까 헷갈려요. 맞아요. 그죠? 어느 게 어느 지갑이었더라. 지갑을 보통은 전자지갑을 3-4개만 써도 음. 이걸 주기적으로 생성해서 옮기고 뭐 이런 과정을 할라 치면 네. 이게 이제 헷갈려요. 헷갈리고 그리고 시드 문구도 결국에 그렇죠. 너무 헷갈리잖아요. 시드 문구가 한 벌씩 계속 생기잖아요. 지갑을 맞아요. 새로 만들 때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보관을 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것도 털려요. 네, 맞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네, 됩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클라우드에 가는 순간 네, 그쵸. 풀리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이에 적습니다. 근데 이게 종이에 적으면 이거를 보관하기가 되게 또 까다롭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시드 네. 문구를 이제 스케치북 뜯어서 거기다 좀 굵은 글자를 쓴 다음에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집에 금고, 소형 금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예 그 해야겠군요. 봉지에 넣어서 소형 금고에 보관을 하거든요. 저런 분들은 네. 할 수 있는데 저같이 이제 게으른 사람들은 어디 뒀다가 또 잃어버리고. 어디 뒀다 잃어버리고 호발급 받고. 맞습니다. 아,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네. 제가 이거는 그냥 여담이긴 한데 약간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쓰는 그 거래소 그 크립토닷컴을 쓰는데요. 크립토닷컴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어카운트가 이제 어느 뭐 미국의 이제 조지아 주에서 갑자기 액세스가 됐다. 이거 너 아니면은 바로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이메일이 이제 크립토닷컴에서 왔길래 크립토닷컴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별 뭐 없어요. 사실 거기에 저희 빵원이 있어요. 쓰지 않고 있는 그냥 거래소였기 때문에. 왜냐면 예전에 시주 네네네, 한번 코인하고 시주로. 털린 뒤로 그렇죠. 안 쓰는 어카운트거든요. 그래도 저의 개인 정보는 있으니까 그래서 막 체크를 했는데 없길래 이게 뭐지? 하고 크립토닷컴에 직접 연락을 했더니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냥 동결시켜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제 거래소 그 지갑을. 그래서 지금 거래소가 지갑이 동결된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그건 뭐냐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요. 요즘에 네.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해킹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메일 하나로 바로 동결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보안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신화처럼 여겨졌던 자체 커스터디의 그 신화가 무너진 거죠. 시드 문구 안전하다며 근데 이게 탈취당해? 이러면서 사실 가격에도 많이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냥 뭐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 본인 능력이 된다 하시면 알아서 관리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그냥 거래소 지갑을 쓰는 게 특히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검증을 많이 당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하죠. 상당히 안전합니다. 다른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 네, 오늘 굉장히 늦게까지 얘기를 네네. 이어봤는데 함지영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